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네, 그 외의 부분들만 쓰면 되는데 요건 제가 또 실습하려고 어, 첨부해 놨는데 요건 그냥 제가 설명으로 그냥 바로 대체할게요. 나중에 한번 채워 보시는 것도 괜찮긴 합니다. 자, 확인 설명서 아까 그 처음 작성하는 페이지에서 여기 확인 설명서란을 누르면 이제 확인 설명서 작성 칸으로 넘어가고요. 여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인지 뭐 비주거용인지 토지인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주거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네. 확인 설명서는 세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 1페이지에 여기 뭐 등기 권리증, 여기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요게 결국 우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아까 맨 처음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 있죠. 뭐 등기 권리증,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요 서류들이 우리가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의무 서류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거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대상 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 사항. 이거는 이제 우리 중개를 하면서 요 물건에 관련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구를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다. 뭐 그런 걸 이제 기재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요 물건 상태 확인 노력 여기에다가 뭐 매도인은 현재 하자 및 누수가 없다라고 고지를 했습니다. 뭐 혹은 목적이 불가한 사항들은 매도인의 구술에 의해서 근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한 사람은 매도인과의 통화와 매도인이 의뢰했을 때 얻은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중개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조금 공격받을 때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요것들은 뭐 토지, 건물, 요 면적과 이런 것들 대부분 다 자동 기재되고 직접 기입해야 되는 것들은 뭐 준공 연도, 그 다음에 뭐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요거 건축물 대장에 다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표제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약서 쓸 때 표제부도 같이 그, 어, 뭐지? 표제 부분? 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 말고 표제부. 네. 그래서 표제부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같이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반 여부도 있으면은 위반이라고 체크하고 어떤 내용이 위반인지 표시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리 관계에 대해서 기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다 기재하고 여기 계약서 내용으로 적용하기 클릭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등기 자동으로 요 소유주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 이제 매도인 인적사항 썼던 거. 그게 여기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소유권의 권리사항, 그냥 근저당 같은 게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표시를 따로 기입을 해주는 거고요. 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요거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기재하고, 그쵸? 보통은 해당 사항 없으므로 체크합니다. 그다음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 기간에 승계하는 그 임대차 내용 중에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를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것들도 요새는 확인서까지 같이 첨부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았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계약 기간이 딱 6개월에서 2개월 그 사이 우리가 매매 계약이 진행되면 요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청구 여부 확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확인서를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넘기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및 뭐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들 이렇게 입력하는데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뭐 요로 용도구역 같은 것들은 토지 이용 계획 열람원에 나와 있는 사항들 기재하면 되고요. 건폐율 용적률은 뭐 부산시 이제 뭐 여기 토지 용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첨부해서 넣으시면 되고 뭐 도로군 시설 계획 뭐 이런 것들 도로 접합 뭐 도로 접합 소로나 뭐 대로 중로 이런 것들 접합돼 있는 거 여부 공원 하천 이런 것들도 다 토지 이용 계획 열람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제일 처음에 준비하는 그 서류들이 이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 쓸 때 다 필요한 정보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쓰는 거라서 그거 다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지구 단위 계획들 있으면은 기재하고 그 밖의 규제사항, 뭐 과밀업체 건력, 뭐 건축선, 뭐 이런 것들 뭐 특별한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냥 기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이제 도로,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학교, 병원, 마트 어디 있는지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저는 이제 지도 띄워놓고 이제 대상물에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 지하철, 뭐 마트, 종합병원 검색해가지고 기재를 합니다. 그다음에 뭐 경비실 있고 없고 표시하고 거래 예정 금액 이건 자동으로 기재되고요. 매매 가액. 그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요게 이제
토지 이용 계획 열람원에 있고요. 건물 공시가액도 공시가격 열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취득세. 그러니까 이게 확인 설명할 때 취득세를 우리가 언급하게 돼 있어서 세금 중에는 취득세를 우리가 조금 잘 알아야 되죠. 보통은 이제 뭐 취득세, 지방세 기재할 때 1%, 0.1% 기재하는데 요 밑에 란에다가 이게 개인이 매수하는 사람이 몇 주택인지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사항만 입력해 놓고 요 밑에다가 저는 그냥 취득세는 매수인 보유주택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그냥 기재를 해놔요. 그러면 요거 근거로 해서 뭐 매수인이 야, 네가 취득세 잘못 설명했지 않냐 뭐 이렇게 따질 일은 없겠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수도, 전기, 가스, 뭐 난방, 승강기 배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물 상태가 은근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인할 필요 있어요. 특히 뭐냐면 요 전기, 그다음에 LPG 가스. 이게 도시가스 우리 대부분 다 쓰니까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해당 물건지나 오래된 주택들은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것들도 많고요. LPG 가스 쓰는 것들, 이런 것들 미리 확인해서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도 심야 전기 쓰는 것들 아직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보일러 난방 같은 경우도 가스 보일러 쓰는지, 기름 보일러 쓰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이게 은근히 꼬투리 잡으려면, 그러니까 매수가 그냥 자기는 단순 변심이야. 이거 사고 나니까 좀 잘못 산 것 같아. 계약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 계약을 깨고 싶은데 변명거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고 이게 나오는 거라. 나한테 확인 설명 똑바로 안 했잖아요. LPG 가스라는 거 말 안 했잖아요. 막 이렇게 나와요. 진짜 사소한 꼬투리 잡았고 그냥 지가 계약하기 싫어서 파기하려고 물고 늘어지면 뭐라도 이제 붙잡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을 하면서 이제 발목 잡힐 여지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다음 뭐 승강기 여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맨 마지막 3페이지에 이제 뭐 벽면, 바닥면, 뭐 균열 누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보통은 신축 건물도 사실 실금이나 이런 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식된 건물들은 여기 다 있다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노후화로 인한 미세한 균열이나 누수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재를 해놔야 이게 왜 뭐 하자가 안 되냐 뭐 이렇게 따지는데 이게 연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사항들을 인지하시라 하고 대부분 바닥 도배 일조량 이런 거는 보통으로 기재하고요. 중개 보수는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부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장 종류에 따라서 첨부하면 되고요. 음. 지급 시기는 원래는 이제 계약 성립하면 중개 보수는 발생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약서 쓸 때 중개 수수료 받으면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잘 안 주죠. 왜냐면 잔금이 되고 마무리가 다 돼야 이제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고객일 경우에도 그죠. 계약이 아직 안 끝났는데 뭐 돈부터 선뜻 수수료 주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잔금시 지급 이렇게 기재해서 잔금 때 많이 받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확인 설명서도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요 시설물 상태 요 부분에서 꼬투리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요런 것들 한 번 더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계약서랑 확인 설명서까지 끝났고, 요거는 이제 그냥 번외로, 제가 세무사는 아니지만, 뭐 세무사 통해서 더 강의 들으시면 더 좋은 정확한 정보들 많이 아실 텐데, 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세금들 중에 핵심만 조금 뽑았거든요. 취득세랑 양도세, 요거만 좀 핵심 사항들만 좀 볼게요. 아까 우리 확인 설명서에서 취득세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취득세는 조금 더 꼼꼼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양도세까지 우리가 상담해 줄 필요는 없는데, 근데 보통 고객들이 보면 자기가 이제 완전 생 무주택자라서 생애 첫 주택 구매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도 하시는 분들이 한다고 자기가 막 다주택자고 물건 갖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를 팔 건데 이거 팔고 이거 사면 세금이 어찌 되노? 막 이런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도세랑 취득세는 같이 좀 버무려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취득세 이제 취득 원인별 요 취득세율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택 거래를 많이 한다고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 이제 6억 이하 1.1%죠. 그러니까 취득세만 따졌을 때 그냥 1%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이제 지방세가 붙으니까 이제 10% 해가지고 1.1%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택취득세는 1.1%부터 제일 큰 거 3.5%까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85제곱미터 국민평형 이상 되면 농특세가 붙어요. 그래서 8호 초과면 농특세, 여기도 8호 초과일 때 농특세, 이거는 0이니까 없어도 되는데 8호 초과일 때 농특세. 그러니까 면적이 크면 농특세가 붙는다. 0.2% 붙는다 생각하시고 6억은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9억은 3%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외, 그러니까 주택 외 매매할 때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뭐 건물,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 할 때 취득세 4%. 여기는 이제 농특세랑 지방교육세 붙으니까 보통 4.6%라고 많이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원시 취득, 신축 물량 들어가거나 이제 입주권 갖고 있다가 준공돼서 들어갈 때 이 아파트 이제 신축 준공 취득세를 내죠. 요거 2.8%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면적 따라서 농특세가 붙기도 하고 안 붙기도 하고 그래서 뭐 2.96%에서 3.16%.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리가 주택 매매 거래할 때 취득세 가장 기본이라고 보면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되는 부분입니다. 요거 지금 좀 말이 많던데 보시면은 이게 지금 현행이에요. 이게 작년 12월 21일 작년 연말에 이제 정부가 이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현행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조정 지역 이렇게 1주택자, 2주택, 3주택, 4주택 이상이랑 법인 취득세 중과되는 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부산은 요거 밑에 거 보시면 됩니다. 1주택 취득하는 사람은 1%, 2주택 취득하는 사람 1%, 3주택, 세 번째 주택 취득하는 사람부터 8% 적용돼요. 그 다음에 4주택, 네 번째 주택 취득하는 사람 12%. 그러니까 기존에 부산이 조정 지역이었을 때는 두 번째 주택부터 8%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풀리면서 2주택, 두 번째 주택 취득하는 것까지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1, 1, 8, 12죠.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완화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50% 완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1, 1, 8이 4%가 되고요. 12가 6%가 되죠. 그러니까 1, 1, 4, 6%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발표를 좀 애매하게 했어요. 보면 이거 발표 12월 21일에 했는데 중과 완화 발표일인 12월 21일부터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잔금이 요 날짜 이후부터는 다 중과 완화를 적용하겠다. 근데 이게 취득세 중과는 입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12월에 발표하면서 2월에 입법할 거다.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입법해가지고 요거 통과되면은 우리가 발표했던 요 날짜부터 소급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입법이 안 되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얘네가 예상 질의 및 쟁점 사항까지 발표를 합니다. 시행 시기를 12월 21일이라고 했는데 입법이 안 되면 어떻게 될 건가요? 입법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설득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되게 애매하게 발표한 거죠. 말도 안 되게 발표했죠. 그게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지금 취득세가 이렇게 감면된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아닙니다. 지금 구청 취득세과의 취득세 납부할 때는 지금 현행이 적용되고 있어요. 11812예요. 나중에 소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세금 보통 한번 내면은 환급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납부한 사람들 어떻게 정리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어젠가 엊그제 이 기사가 나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 난리 났습니다. 음. 뭐라고 했냐면은 이주택자 중과세 폐지하는 요거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야당이 지금 반대를 한다. 그래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했는데 그 안건으로 올리려고 논의했는데 합의하지 못하고 보류했다는 거죠. 야당 입장에서는 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 중과세율 체계를 현행대로 해야 된다. 감면해 줄 필요 없다라고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거죠. 정부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를 풀어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얼어붙은 시장을 녹이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야당이 동의 안 해주면 통과 안 되면 시장의 혼란이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것 때문에 주말에 사실 뭐 서금사 6구역 하나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수인이 3주택자예요, 현재. 근데 기존에 하나를 지금 팔려고 팔았어. 요거 잔금 치는 날짜 맞춰갖고 요거 잔금 하려고. 어쨌든 2주택이 돼서 요거 취득하면 세 번째 주택인데, 서금사 6구역은 이제 정비구역이라서 뭐 금액 상관없이 그냥 주택수 카운팅 되거든요. 그러니까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죠. 취득세 8%가 적용되는 겁니다. 1억 6천짜리인데 8% 적용돼요. 그럼 취득세가 1240,
18, 48, 1280만 원 나오죠. 근데 공동중개였거든요. 이거 매수 중개한 소장님이 4%라고 설명했어요. 취득세 4%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지금 기사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계약금, 가계약금 300만 원 넣고 이거 검색하니까 시겁 해가지고 전화 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계약 못 하겠다고 지금 막 난리예요. 근데 저는 이제 물건 담당인데 매도인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300만 원 안 돌려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체할 사람을 지금 구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설명 잘못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 만약에 300만 원 못 돌려받으면 그 소장님이 어떻게든 개워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금 설명 잘해야 됩니다. 이게 4% 차이가, 그죠? 1억 6천에 4%면 그래도 600 몇십만 원 차이 나잖아요. 큽니다. 이 정부가 애매하게 발표했고 지금 다들 이제 좀 혼란스러워한 거예요. 이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든 얘네가 지금 이거 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뒤늦게라도 입법 통과되면 소급은 해줄 텐데 좀 불안한 거죠. 자, 취득세는 좀 정비구역 취득세는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 배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1억 미만짜리들은 사실 아까 주택 1, 1, 8, 12에 해당 없이 그냥 1% 적용이 돼요. 근데 정비구역, 이제 주거환경 개선지구,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의 매물 같은 경우는 1억 미만이어도 주택수에 카운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 합산해서 제외하는데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재개발 구역은 제외,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은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20년도 7월 31일에 발표된 문정권 때 발표된 지방세법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직 적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따지면 취득세를 이제 두 번 내는 거죠. 내가 이 매물을 살 때 그 주택에 대한 이제 취득세를 내고, 그게 입주권이 준공돼서 아파트로 취득될 때 또 이제 원시 취득세를 또 냅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요게 이제 시점에 따라 좀 다르죠. 종전주택이 멸실이 되기 전, 그러니까 관리 처분인가 나오고 나면 이주한 다음에 집 다 부수잖아요. 이게 멸실되기 전에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건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죠. 그래서 주택 취득세율을 따르고 존존주택이 멸실되고 나면은 이제 건물이 없어졌어. 그러면 그냥 나대지 토지에 대한 거래거든요. 그래서 요건 토지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요게 지금 이제 중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뭐가 더 유리한지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요거는 멸실 전후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잔금 시점을 조정하기도 해요. 만약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게 막 8% 적용될 거면 차라리 토지로 멸실시키고 토지 취득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렇게 잔금 날짜를 조정하기도 하고, 입주권이 됐을 때 아파트 취득 시 이제 원시 취득세율을 내는데, 이게 이제 원조합원과 또 승계조합원에 내는 취득세가 좀 다릅니다. 세율은 똑같은데 이제 그 과세 표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원조합원은 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갖고 있었던, 원래 있었던 원주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역 지정되고 난 이후에 이게 매매로 인해서 취득한 사람들은 다 승계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분양가액에서 취득가액 요걸 뺀 거에 대한 이제 원시취득세율을 내면 되고, 요거는 분양가액에서 권리가액 뺀 거에 대한 원시취득세율을 내면 된다. 그러니까 취득가액 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승계조합원은 요거 주택 취득할 때 한 번 더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걸 공제받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 이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거 좀 복잡하거든요, 사실. 근데 간단하게 보시면 이제 어,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할 때 취득세. 음. 오피스텔 취득할 때는 오피스텔은 뭐 이후의 용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상가 취득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 적용되고요. 어, 이제 취득하고 나서 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보유주택수에 이 오피스텔이 카운팅이 됩니다. 내가 몇 주택자 할 때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년도 8월 12일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요 20년도 8월 12일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보유주택수에서 다 제외시켜줘요. 근데 요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요렇게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주택수에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가 표준액이 1억 이하인 오피스텔은 또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오피스텔 갖고 계신 분들, 내가 갖고 있는 이 오피스텔이 내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주택수에 카운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 분양권은 가격과 무관하게 보유주택수에 산정된다. 요때 이제 다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입주권과 분양권도 가지고 있으면은 보유주택수에 카운팅이 다 된다. 얘네들은 주택이 될 애들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취득세 부분에서 요거 많이 하시죠. 이제 미혼,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 세대와 이제 별도 세대로 인정받으려면. 그래서 보통 이제 부동산 많이 하시는 어르신들이 본인 이제 자녀들 앞으로 명의로 집 만들어 줄 때 이제 이 자녀가 독립세대로 인정받아서 무주택자고 요걸 이제 1주택으로 취득할 수 있는 요 요건이 어떻게 하면 요 요건이 되느냐. 이제 부모 세대랑 그전에는 다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세대 분리시키고 분가시키고 전입신고 한 다음에 요 사람이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 중위소득의 40%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이상의 소득 증빙이 돼야 됩니다. 최소 3개월 이상의 월급 형태로 받은 자료가 증빙이 되면 요 친구가 결혼 안 했고 30세 미만으로 별도로 분리돼 있으면은 인정이 되죠.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9세부터 요 30세 미만까지 요 20대 초반에 보통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대학생인 자녀 명의로 집을 사주고 싶어 하는데 요 친구가 독립세대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요 친구가 뭐 알바를 하든 뭘 하든 소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지 이제 독립세대 인정이 된다. 안 그러면은 부모 세대랑 같이 묶여서 부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 플러스 1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취득세도 엄청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이 되는 신규 주택의 취득은 취득세 중과 안 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A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사 갈지 B를 이제 사는 거죠. 그리고 요 보유기한 3년 내에 A를 팔면 이제 요거 비과세 되는데 요거 살 때 이제 2주택 중과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1주택 취득세 중과 없이 그냥 1.1%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내가 갖고 있더라도 보유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5년 지나고 나서 이 상속주택 계속 갖고 있으면 보유주택수에 카운팅이 돼요. 그래서 상속은 5년, 일시적 2주택은 3년. 그래서 취득세는 이거 지방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텍스 지방세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Q&A로 조금 세부적인 질문들 많이 답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답변이니까 이런 것들 궁금할 때 좀 찾아보시면 좋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사실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양도세는 진짜 너무 많아서 저도 다 모르는 것도 많고요. 기본적인 것만 좀 볼게요. 일단 양도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세법 개정안 통해 가지고 올해 1월 1일부터 좀 개정이 됐고요. 과세 표준의 최소 단위가 1,400만 원까지로 좀 올랐죠. 조금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1200에서 4600 15%였는데 1400에서 5000까지 15% 해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과세 표준 및 세율이 개정됐고 최소 규환이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확도됐다. 부동산 양도할 때 이 양도세는 부동산 양도할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2월 14일이 잔금일이었다. 그러면 이달의 말일 2월 28일 기준으로 두 달 이내 4월 28일까지 양도세 신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양도한 사람, 판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비가 세더라도 일단 신고하라고 안내는 해줘야 됩니다. 신고 안 하고 날짜 지나버리면 과태료 나거든요. 그래서 양도 시기 이때 산정 시점은 대금 청산이니까 잔금 치르는 날이 원칙인데 잔금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했으면 명의 변경됐기 때문에 그 날짜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2개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양도세율의 완화. 이것도 22년 12월 21일 이제 경제정책 방향, 현 정부에서 이제 경제정책 방향 설명할 때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요 완화책을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양도세 중에서도 단기 양도세가 있죠. 갖고 있는 지 1년 이내에 팔면은 지금 현재는 양도 차익의 70% 세금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2년 이내에 팔면은 양도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냅니다. 아시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샀을 때 1년 이내에 팔면 70%에다가 부가세 포함하면 77%거든요. 그러면
지방세까지 하면은 그러면 뭐 남는 게 없습니다. 1억 차익 벌었는데 세금 다 내고 나는 뭐 2,300만 원밖에 안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전 정권에서 엄청 빡세게 걸었는데 이제 요거를 완화해 주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현 정권에서. 그래서 개선안 1년 미만에 처분하면 1년 안에 팔면은 45% 하고 1년 이상, 1년 지나버리면 일반 과세로 넘기겠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년 아니면 70% 양도세, 2년 아니면 60% 양도세인데 이거를 45% 1년으로 하고 1년 지나면 일반 세율로 넘기겠다. 아, 양도세율 아주 획기적인 이제 완화책인데 아직 적용 안 됐습니다. 요거는 23년도 세법 개정 심의를 통해 가지고 아마 내년부터 적용되지 않겠나 요래 보는데 이것도 변동되는 거 봐야 돼요. 요렇게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발표되면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당장 적용되나 보다. 그러니까 적용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 제가 이 자료 찾느라고 다 뒤졌습니다. 20년도 70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문정권 때 이 다주택자 중과세 다주택자 양도세의 중과를 엄청 빡세게 때렸죠. 그래서 일반 과세로 넘어갔을 때 일반 과세에 조정 지역의 2주택자가 팔면은 추가로 양도세를 20%더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의 3주택자가 팔면 30%를 더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가 거의 80%를 84%인가 이렇게 육박해서 진짜 뭐 팔지도 못하게 토 나오게 막았었습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다주택자에게 조정지역 한정해서 중과를 시켰는데 요거를 현 정권이 배제했죠. 그래서 어,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기한 연장. 요게 작년부터 해가지고 원래 올해 5월까지 이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기로 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5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대상 지역이 조정 지역이에요. 그래서 부산은 해당이 지금 안 됩니다. 근데 가지고 계신 물건들이 뭐 조정 지역 아닌 곳에 지금 조정 지역이 서울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규제 지역이 없어서 거의 뭐 다 해당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근데 옛날 거 가지고 상담할 때 보면은 옛날 요거만 알고 계셔가지고 내가 지금 부산에 있는 이 집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내가 새 거를 못 사요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잘 설명 들어보면은 아 사모님 그거 지금 다 배제됐습니다. 지금 파셔도 일반 과세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내가 그거 살게요. 이렇게 계약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일시적 이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요것도 지금 이제 적용이 되죠. 바로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 이주택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A를 갖고 있는데 추가로 B를 사면 일시적 이주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요거 A를 팔면 요거 A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기존에 뭐 조정 지역이면은 2년, 그다음에 뭐 조정해서 A도 조정, B도 조정이면은 뭐 1년 안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연차가 구분이 됐었는데 그냥 다 3년 안에 그냥 팔면 된다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고요. 그리고 12억 미만인 경우에 비과세 받고 또 12억 초과 되는 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좀 혜택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취득할 때 요거 비취득할 때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배제되고요. 그다음에 갖고 있을 때 종부세도 기본 12억 공제되고 장기 보유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늘부터 소급하여 적용. 요거 바로 적용한다는 뜻이죠. 요게 발표된 게 23년 1월 12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자, 요거 이제 마지막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에 한 주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요거 2년 뒤에 2년 갖고 있다가 팔면은 이제 비과세 받는 거죠. 근데 그 파리 대책, 무시무시한 대책이었죠. 17년도에 문정권이 발표했던 파리 대책에 보면 비과세 조건으로 2년 보유, 2년 거주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갖고 있을 때. 요거는 취득한 시기 기준이라서 지금 우리 부산이 조정 지역 풀렸어도 본인이 갖고 있는 이 1주택을 샀던 당시가 조정이면은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좀 발목 잡는 촉세적인 그런 규정이었는데 비과세 12억 이하의 2년 보유, 2년 거주. 이또 원래 9억이었는데 21년도에 12억으로 그나마 상향된 겁니다.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되는 요 조건. 근데 요게 이제 조정 지역이면 무조건 2년 보유, 2년 거주 적용. 요거를 지금 현 정권에서는 어떻게 완화를 시켜줬냐면 상생 임대인인 경우에 요거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상생 임대인
아시죠? 뭐 그 이제 임대차 계약갱신할 때 5% 이내의 임차료 5% 이상 안 하고 계속 해주면은 상생 임대인 조건 충족시켜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 준다. 현재는 뭐 요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조정 지역 때 샀던 집 사셨던 분들은 요게 다 아직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이 풀려서 지금 팔면은 뭐 해당 안 되지 않아요? 그거 아닙니다. 살 때 당시 조정 지역이었으면 다 요거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더 많은 양도세 문의는 여기 국세청에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엄청 잘 나와 있어요. 이거 국세청의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의 메인 배너에 광고돼 있거든요. 얘네가 하도 케이스별로 질문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아예 백문백답 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업로드를 해놨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정권 바뀌고 최근 뭐 12월, 1월, 2월에 발표됐던 것들은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게 그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교해가면서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의 최신화되어 있어서 여기 어, 백문백답 이거 보시면 문제를 이해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막 조건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A가 이때 취득하고 B가 이때 취득해서 뭐 이걸 팔면 이게 양도가 비과세가 되느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 한 보시면 좀 재밌어요. 저도 한 50 몇 번까지 보다가 잠들었는데 네. 보시면 좀 도움 됩니다. 강력 추천입니다. 자, 여기까지. 네, 세금까지 해가지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없으시죠? 네, 고생 많으셨고, 네, 5주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좀 되게, 길게 느껴졌었거든요, 사실. 그리고 뭐 그냥 일주일에 몰아서 해버리면 어떨까? 아니면 좀 일주일에 여러 번 해서 빨리 하는 게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어, 제가 또 자료를 좀 더 이제 풍부하게 준비하고, 강의 내용도 더 알차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뭐 적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함께 5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까 대표님이 요거 설문지 나눠주셨는데, 어, 강의 들으시면서 좀 좋았던 점, 좀 아쉬웠던 점, 좀 보완했으면 좋은 점들, 이런 거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그거 작성하시는 시간 가질게요.